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고 경제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부가 담지 못한 부분은 국회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한센인들을 위로하며 고충을 듣고 편견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타운홀 미팅 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하며 열띤 토론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주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있었던 첫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도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민생에 여야가 없다라면서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뭐 여나 야나 공이 다 여기에 동의를 갖다가 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대통령께서는 현재 시점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늦어도 사실은 상당히 늦은 감은 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식어가는 경제에 마중물을 빨리 부어야 될 거고요. 군부를 떼야 될 시점입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기의 악순환, 둔화, 침체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도 협치를 갖다가 강조하면서 주문을 한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위급하다는 어떤 인식에서 기초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그 뒤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추경을 갖다가 어떻게 쓸 거냐, 어떤 분야가 핵심이냐. 결국 이제 소비 진작, 투자 촉진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GDP가 이렇게 가라앉은 이유는 GDP 구성 요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 투자도 사실 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정부가 앞장서서 좀 소비 진작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촉진에 어떤 마중물을 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민생 안정이죠. 이건 뭐 공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로 누적되어 자영업자들의 문제, 소상공인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시급히 풀어야지만 한국 경제가 재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정 정상화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실 이게 세입 경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올해 세수가 좀 덜 거쳐요. 그게 한 1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출 분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사실 지출할 분야에서 그만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한 10조 원 정도가 줄어들 텐데 그걸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출을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번 추경의 어떤 주요 내용인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 그다음에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화되는 거에 대한 어떤 방어책, 이걸 갖다가 추경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 점을 갖다가 강조한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민생 지원 외에도 이제 예. SOC 투자라든가 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죠. 미래 먹을거리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좀 엿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소비 쿠폰이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투자, 그다음에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찾기 이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고 투자도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자를 촉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3조 9천 원이 배당이 됐는데 철도, 항만, 도로 이른바 이제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가 사실 이 민간 부분의 내수 부진의 또 하나의 큰 축이 소비 부진도 있지만 사실은 건설 경기 부진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5조 4천억 원의 이제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AI, 그 다음에 에너지거든요. 사실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건데 이거를 좀 투자하기 위해서 1조 3천억 원을 자금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 시장이 커기 위해서는 이게 정부 주도를 할 수가 없고 민간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막 너무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고 이렇게 경쟁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플레이어들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벤처라든가 이 중소기업들을 투자를 하기 위한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하기 위한 이 모태펀드의 출자 이런 부분들에 이제 1조 3천 원의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의외였던 것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성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생 지원 관련 이야기 때문에 분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했는데 성장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12번 쓰셨는데 이거는 사실 대선 기간 중에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였죠. 근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한국에는 산업정책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성장은 계속 둔화됐던 거고요. 만약에 지난 3년 동안도 가열차게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을 부르짖을까요? 오히려 과거 진보 정부처럼 뭐 그 분배라든지 이런 단어를 갖다가 굉장히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분배보다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다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드러지게 봐야 될 거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이 완전히 주도를 해가지고 원래 성장을 이루는 게 정답이에요.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성장이라는 거를. 그렇지만은 지금 기업들의 활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정의 역할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서 그것도 역시 마중물을 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지 간에 정부가 산업화 정책,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명확히 지정해 준 다음에 정부가 거기에 마중물을 붓고 그러면서 기업이 뒤따르는 형태의 어떤 성장 방식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성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성장을 하면 몇몇 기업만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어떤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 문제들을 갖다 공정 성장 방식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겠다. 그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사실은 자본시장이 그 우리나라 뭐 코스피 같은 경우가 한 5천까지만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달콤한 과실을 갖다가 따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떤 성장의 과실들을 갖다가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도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경안이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만 따지고 보면 한 20조 2천억 원 정도. 여기에 이제 세입 경정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30조가 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액수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가 쓰이게 될까요?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 민생 안정에 5조 원, 그리고 앞서 이제 윤평론가께서 잘 설명해 주신 세입 경정에 10조 3천억 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좀 편성이 돼 있고요. 이 전 국민에 대한 이 소비 쿠폰 지급하는 부분 이게 이제 표에도 좀 잘 나옵니다만 11조 3천억 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부채 탕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부는 전액이고 또 일부는 한 80% 이렇게 좀 내용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조 4천억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경기 활성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위해서 2조 7천억 원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소비 쿠폰 관련해서는 1차로 15만 원 전 국민 지급하고 2차로 이제 소득에 따라서 또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나눠서 10만 원 지급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 그야말로 소비 부양 의도인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선불카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이 자금이 그러니까 정부의 추경 자금, 민생에 들어가는 자금이 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스며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일종의 좀 제한 장치를 뒀다, 벽을 뒀다라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윤 평론가님 그 추경 항목들 보면 이제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거나 네. 건설 경기 활성화 또 네네. 취약계층 지원 여러 항목이 있는데 네네. 가장 시급한 항목 뭐라고 보십니까? 그 어느 한 분야가 시급하지 않은 분야는 사실은 없겠죠. 그런데 일단 대통령께서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가 넘어요, 이미. 그러니까 소비 진작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투자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투자. 그 투자 촉진을 위한 어떤 마중물을 붓는 거. 이 두 가지 분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성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다시 출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촉진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그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은 좀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네. 일부 이제 추경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왜냐하면 심리지수, 소위 말하는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리 반영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하드 데이터, 구체적인 수치가 좋아지는 건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비 심리가 좀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5월 달에 100을 참 오랜만에 넘었었죠. 예. 그때도 그래서 이게 주목이 됐었는데 6월 달에는 전달에 비해서 거의 7%포인트 가까이 7포인트 가까이 소비자 심리지수 6월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더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지표가 6개인데 이 중에 이 6개 지표가 다 올랐다는 거고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74로 지난달에 비해서 11포인트 올랐는데 이것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100에 근접했거나 100을 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일단 심리 상태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좀 어둡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일단 추경안을 내놓으면서도 이게 우리 경제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일부 분석을 합니다. 그때 내놓은 수치가 아마 0.1%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국회 예산정책조도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 정부 분석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14에서 0.32%포인트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낙관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경제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산출량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변하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변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한국 경제에 우리가 그 산출량으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동력을 갖다가 제공할 거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사실 이번 추경이 실제로 뭐 GDP에 미치는 영향이 0.1%에서 뭐 0.32%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가 우리가 외쳤던 다이나믹 코리아, 역동적인 한국 이것들이 만약에 경제 주체에 심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후년의 어떤 효과는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산출량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추경안 아마 국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일 그렇죠. 테고요. 아무래도 1, 2차에 나뉘어서 지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소득 분위별로 나뉜다 정도 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를 이제 정부가 논의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한다고요. 예, 범정부 TF, 그러니까 행안부 행정안전부 차관을 이제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테스크포스가 이제 23일 날 구성이 됐고 1차 회의도 마쳤습니다.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무슨 테스크포스까지 뭐 만드냐라고 뭐 이렇게 뭐 요란을 떠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 소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선별지급이냐 또는 이제 보편지급이냐 사실 이게 이미 논란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이게 아마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단계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범정부 테스크를 만들어서 그런 논란들을 좀 사전에 좀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리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TF에서는 이제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이제 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7월 뭐 중에서 뭐 말 사이에 지급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인 지급 시기도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행성 같은 이런 어떤 가게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이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신청이나 지급 방법도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앞서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15만 원 1차 보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그 건강보험 기준을 해서 2차로 이제 10% 상위 10%는 나머지 90% 10만 원 지급한 이런 내용들이 좀 하나하나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록도를 방문했는데요.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제 아내가 또 선거 때 와서 여러분들 어려운 살림을 많이 보고 많이 안타까워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와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제가 어제도 예능에 출연하신 유튜브로 요새 그거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네, 현직 대통령의 첫 소록도 방문 영상 보고 왔습니다. 대선 기간 그 김혜경 여사가 방문을 했었다가 대통령 모시고 꼭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이 지켜진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이번까지 합쳐 한 3번 정도 소록도를 방문한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도 뭐 대단한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 가서 김 여사가 사실은 소록도의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좀 본 모양입니다. 별관 지붕도 뭐 새고 있고 시설들도 좀 낡아 있고요. 그러니까 꼭 그 나중에 대통령을 모시고 한번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갖다가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대통령이 이런 그 소록도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평면,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한 어떤 그 보살핌의 인식,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점은 사실 개인적으로 있어요. 대통령이 여기를 갖다가 방문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방문객들이 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록도 전체가 사실은 여기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방문을 갖다가 허가받은 사람들, 그 장소와 시간들을 정해지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여기에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방문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거기에 지금 있는 분들, 한산인들이 훨씬 편한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추경에도 그 시설 보수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 예. 네. 자,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초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보다는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더 자주 찾았던 장소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좀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좀 소외된 분들이 주로 있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들보다는 이제 대통령 후보의 이제 부인들, 아내들이 좀 많이 찾고 또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제 이번에 김혜경 여사처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들면 일단 김대중 대통령 전 부인이죠. 이효 여사가 2000년도에 이 소록도를 방문을 했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부인 이때 좀 해서 이제 한센인들을 뭐 위로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는 좀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또 소록도를 그 뒤에 좀 방문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소록도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청와대로 직접 초청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소록도를 방문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영부인들 주로 방문하는 정도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도 사실 2분밖에 없는 걸 보면 참 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번 추경에도 이 소록도의 예.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이 좀 포함이 됐던 것 같기도 그렇더라고요. 하고요. 이 외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대통령은 그 앞서 이제 그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내가 여기를 몇 번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줘서 마음이 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직접 오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 직접 했습니다만. 사실 상황이 좀 열악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 병원도 이제 국립병원이니까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일정 지원이 있겠으면 사실은 아무래도 국가의 지원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고 있는 뭐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의료인이라든가 또는 종교인분들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치하하는 내용을 좀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동찬 이 병원 의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별관 지붕이 샌다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때 김혜경 여사가 갔을 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꾸 높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뭐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 좋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가 이렇게까지 빨리 시행이 될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서 뭔가 좀 변화를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좀 사실은 1950년대 치료제가 개발이 된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1980년도에 이미 WHO에서 한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됐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편견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사실 그런 좀 안타까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소록도에 대한 기록들을 좀 찾아보니 우리나라 방한했던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소록도를 찾은 적이 있고 또 아픈 역사도 광복 직후에 이제 학살 사건 등이 좀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소록도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라고 그래도 과언은 사실은 아니죠.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편견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사실 구한 말에 이제 그 선교사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로 한 일이 이런 어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들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당시 이분들이 이제 전라도 일대에 한센병 환자를 위한 병원이나 시설을 갖다가 많이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말기 1909년 정도에 자해의원이라는 걸 갖다가 대한제국이 이제 만듭니다. 그것 역시 뭐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뭐 그 일종의 의원, 병원 같은 역할을 한 건데 그 자해 그 의원이 그 소록도에 당시에 이제 이 한센인들을 위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치료 시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치료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감금 뭐 이런 어떤 격리. 그런 격리 어떤 예. 시설이라고 보는 게 올바르겠죠. 그리고 사실 이건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해서 그런 정책들이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강제 격리하고 심지어는 출산 금지까지 시켰으니까요. 그게 이제 해방되자마자는 사실 이게 일종의 학살 사건까지 번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소록도에 이 의원을 갖다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 한센인들을 위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물품들을 갖다가 섬 외부로 반출하려는 것들이 거기에 수용돼 있던 그 한센인들한테 이제 들켰나 봐요. 그래서 한센인들이 그걸 조사한 과정에서 그 직원들이 이제 그 84명을 갖다 학살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진실은 아직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슬픈 역사가 아직도 있는 그게 이제 소록도의 어떤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한센 병에 대한 이제 오해와 편견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기억을 더듬으면 뭐 한센병 환자들이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고 다닌다든가, 예. 뭐 괴이한 이야기까지 해서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전염률이 상당히 낮은 질병입니다만 네. 뭐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든가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좀 바뀌어야 할 이 오해와 편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말씀하신 딱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쳐만 둬도 이제 감염이 된다 이런 게 그만큼 전염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외모가 흉측하게 변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것도 사실은 좀 과도한 거고요. 사실 저는 더 큰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건데 하늘이 준 벌이라는 이게 되게 좀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천형 하늘 천자에다가 형벌 형자 써서 천형 이런 표현도 참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걸린 분들 환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 일종의 이제 어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천형이라고 하는 부분 하늘이 내린 준 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참 굉장히 주홍글씨처럼 이게 가슴에 아주 각인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약이 개발된 지 오래됐고 스치어서 뭐 감염되고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설사 어떻게든 감염이 되더라도 요즘엔 두세 번만 약을 복용해도 다 이제 그 치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그렇게 무슨 대단히 무슨 불치병이나 난치병도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오해와 편견들을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캠페인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알려주고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대국민 캠페인을 계속해서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17일이 이제 지났습니다만 한센인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겠고.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역대 처음으로 방문을 하고 또 부인이 여러 차례 또 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한센병에 대한 이런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효과적인 거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했으니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좀 자주 방문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편견을 빨리 좀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길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 130분간 꽉 찬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예민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직접 경청하면서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농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실적으로 당장 닥친 광주 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짧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민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이 대통령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죠. 특히 광주는 이번 12월 3일부터 시작됐던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호남에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은 어떻게 실현되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모범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방 일정은 아마 울산이었던 것으로 지난주에 했었죠? 기억을 하는데요. 네. 타운홀 미팅 처음으로 열린 장소는 호남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고요. 이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유가 원래 나토 정상회의 갈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예. 일정을 잡아놔야 되는 거니까 예.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이 좀 비게 되니까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대선 때 아주 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지율을 보여준 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대선 후보 때 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여기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있다라는 걸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광주를 가자라고 해서 이제 이 타운홀 미팅이 만들어진 거고요. 타운홀 미팅이 형태로 이게 또 되고 또 이걸 KTV가 직접 생중계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은 앞서 이제 대통령의 멘트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뭔가 그걸 통해서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남의 의견이 더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공감하면 그거를 따르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을 가장 먼저 구현해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앞서 이제 그 광주 이 공항, 이 군 공항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게 있고 대통령이 이번에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역 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이번에 서해안에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걸 대성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자체가 사실은 지역의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거든요. 지방에서 사실은 계속 인구도 줄고 경제는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근데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늘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경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지방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고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 사람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일테면 첫 시작점이 이제 이 서양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정책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결국은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타운홀 미팅 형식을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듣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 광주 전남 지역에 오랜 난제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역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계속해서 좀 이견이 많아 왔는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6개 주체 정부 그리고 뭐 전남, 광주, 기획재정부, 군 등이 참여하는 대화체를 만들 것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즉흥적으로 아니면 사전에 뭐 완전히 완벽하게 계획돼 가지고 나온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소통 과정에서 나온 어떤 결론이란 말입니다. 사실 무안, 전남, 광주 이 세 가지 그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의 그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7년 동안 끊임없이 대립을 해오면서 사실 어떤 해결의 단초를 갖다가 전혀 찾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한 방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실마리를 갖다가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안은 왜 반대를 하는 거며, 광주는 왜 무안을 옮기려고 하는 거며, 전라남도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며 하는 걸 갖다가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갖다가 찾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대통령이 뭐 국토 균형 발전을 갖다가 지난 정부들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타운홀 미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얘기를 갖다가 직접 듣고요. 지자체장들의 뭐 어떤 의견들을 갖다가 열린 광장에서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공개된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직접 듣고 그러면서 어떤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갖다가 단초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연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이 아니라 호남 지역의 정가 반응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17년 묵은 어떤 수건, 오래된 어떤 그 민원 자체를 갖다가 그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일종의 해결의 실머리를 갖다가 이런 어떤 단기간의 어떤 시간 동안에 이걸 찾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긴장한 무안 군수에게 농담을 건네면서 편안한 분위기도 만들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원래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요. 막 하세요. 그래서 좀 써왔는데 이게 뻔합니다. 그 내용이 뻔한데요. 그러나 대통령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드리려고 앉아서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앉아서 하기 싫으면 엎드려서 하셔도 됩니다. 서서 하는 건 안 되고. 초선 군수 되어가지고 몇 개월 한 2달째인가 되는데 어리벙벙 할 때입니다. 어리벙벙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그 서약을 했는데요. 협약을 했는데요. 이게 괜찮으시다면 이 협약서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주세요. 이 원본은 아니죠? 네. 원본은 숨겨놨습니다. 숨겨놨어요. 예. 각 지자체별로 워낙에 이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바로 육자 TF였습니다. 예. 결국은 이곳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문제가 실마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TF를 현장에서 이렇게 즉석으로 지시한 그 배경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무안 군수하고 광주시장이랑 지금 팽팽하게 입장이 좀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서 대통령이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한쪽 편으로 살짝이라도 기울면은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뭔가 명시적인 얘기를 하질 않고 TF를 만드는데 그 TF에 지자체들끼리만 모아놓으면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재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정부 부처를 이제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전체를 총괄하는 이제 전남도지사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육자 이제 이해관계자 육자에 이제 TF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이 광주 군공항이라는 이 문제가 사실은 지역의 오래된 앞서 윤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역의 오래된 현안이지만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실 건데 이게 생중계로 되다 보니까 광주 호남 지역에는 저게 되게 민감한 현안인가 보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타운홀 미팅이
전국적으로 만약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분명히 다른 데서도 왜 우리는 안 오냐 얘기가 나올 테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한 지역의 문제지만 그게 전국적으로도 이제 다 이렇게 공통 과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각계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사실은 이제 통합인 거죠. 이거를 아마 대통령께서는 좀 노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공항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만약에 이전을 해온다라고 했을 때 네네. 주민들에게 가장 걱정이 큰 문제는 바로 소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도 이제 성남공항 인근에 살아봐서 아는데 네네. 소음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라는 말도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도 그 성남공항 근처에 살아봤다. 그래서 공항 이전 운동도 해봤고 고도 제한 완화 운동도 해봤지만은 소음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근데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선했던 건 뭐냐면은 그게 뭐 지금 무안공항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게 되면 결국 8km에서 10km 내에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무안공항 근처에는 사실 그쪽에는 인가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공항 근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8km에서 10km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깥에 그게 이제 뭐 그 광주의 뭐 진월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 몇 분한테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소음이 나느냐. 그러니까 거의 소음이 안 난다는 대답들을 갖다 들었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실질적인 피해는 광주 지역에서는 3km 이내에 사는 상무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음이 좀 심각하죠. 근데 이제 그 무안공항으로 옮겼을 때 결국은 이제 10km 그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지금 광주 지역에서도 그 정도 그 권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걸 느꼈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해결책을 갖다가 또 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가서 한번 재보면 되지. 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해법까지 던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자, 역시 각 이해 당사자들의 예.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리고 사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을 예. 보여준 셈인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나 싶었더니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닭백숙 하시는 분들 계곡 정비사. 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도인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그 방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사안들은 결국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거를 논의를 해야지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이랑 해서 같이 회의실에서 이렇게 한다. 그럼 밀실 행정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공무원들도 욕먹는 거죠. 자기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청회 형태로 오랜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끌어내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국민들까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었던 데서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됐으니 이제 여기서 자꾸 이런 이상한 뭐 어떤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님비 근성들 같은 거를 배제하고 이 문제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식 토론 방식, 이재명식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재명식 토론의 또 특징을 하나가 제가 이번에 보면 느낀 거는 모호하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야라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울산 때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그때 이제 현재 지자체장들이 도와주세요. 뭐 이것저것 도와주세요.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수해가 날 거에 대비해서 정부 지원을 뭐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딱 그거죠. 그러니까 뭘 도와달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돈도 또 얼마나 필요한지 얘기를 하라. 그 해결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끌어내놓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라는 방식. 이런 방식이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안들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식, 이재명식의 갈등 해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날 열린 타운홀 미팅은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유머가 돋보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린데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아, 그래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빠 맞나 모르겠는데. 국정 운영도 좋으신데 먼저 건강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년 만에 송정지역주택조합이라고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한국거래소 방문했을 때도 직원이 좀 어버버하니까 네, 네. 형이라고 생각하라고 전국에 지금 동생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대통령 같은데 좀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그 100명 정도가 비표를 받은 분들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다음에 바깥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내가 30분 정도 더 기다릴 테니까 일반 시민도 다 참석하도록 해라. 그런 순식간에 그 타운홀이 만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예.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그 대통령들의 어떤 행보를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보통 맨 마지막에 다 자리에 착석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등장하는 게 상례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기다렸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어떤 소통의 의지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대부분은 그 참석 인원을 갖다가 굉장히 제한하잖아요. 의제 같은 경우도 질문 내용들도 사전에 다 조율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 어떤 타운홀 미팅은 진짜 어떤 소통 의지, 어떤 파격의 미학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진정한 어떤 소통의 의지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이 기다리는 상황을 크게 두려워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제 경호처하고 네. 그다음에 생방송 중계하는 저희 맞습니다. KTV 입장인데 어제도 담당 PD가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쪽지 등을 통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2명한테 답변 기회를 줬고 그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이제 했겠죠. 그래서 쪽지를 그러니까 메모를 이제 전달해서 특히 이제 아무리 이제 그 인원을 늘렸다고 해도 결국은 다 못 들어왔을 겁니다. 밖에 또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테니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어떤 시민들한테도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해서 안으로 좀 넣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는 것도 약간 디테일한 측면까지 챙기는 그런 세심함이 좀 보이고요. 130분 동안 뭐 사실은 시간이 아마 그 130분의 2배가 됐었더라도 아마 꽉 채워서 다 답변을 직문즉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인상적인 측면이 하나 있었는데 행사장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쪽에서 막 소리를 큰 목소리로 뭐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대통령님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행사 관계자들 뭐 경호처나 이쪽에서 이제 제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착석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누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앉아있지 못하도록 서서라도 마이크를 쥐어줘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 무안공항이 여객기 참사 피해자 대표 얘기를 좀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 특별법에 사인을 이제 얼마 전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족 대표가 너무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잘 의견을 취합을 했다고 하던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국토부에 대해서 니네가 의견을 제대로 취합한 건 맞아라고 이제 질책을 하는 거겠죠. 다시 얘기를 취합을 하도록 국토부에 지시를 하고 그래도 미진한 게 있으면 또 얘기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사 유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헤아리는 이런 모습도 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사법시험 부활시켜달라는 국민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나도 좀 생각이 비슷한데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시 출신이죠. 28회 출신이고 본인도 이 그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이유가 이게 사실은 사법시험이라는 게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옛날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그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 서울대 로스쿨에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이 법조인 가운데 로스쿨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 가운데 부모의 직업이 경영인이거나 또는 대기업 임원들 그다음에 법조인이거나 의사 같은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데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 로스쿨이라는 게 일종의 음서제도처럼 이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자신들의 위치를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음서제도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래서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제도 개선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본인도 직접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무조건 뭐 그럼 이제 로스쿨 제도 없애라 이것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이런 대국민 행사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 때문에 뭐 좀 실수하는 발언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이제 녹화 중계를 대부분 해왔습니다만 네네. 이번 행사 우리 K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통해서 생중계됐죠. 네. 사실 기존은 모두 발언까지만 언론에 공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공개를 했고요. 사실 비공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시간을 갖다가 완벽한 어떤 타이밍 하에서 이렇게 조율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공개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증문즉답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소통, 그다음에 그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걸 갖다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는 대목인 거고요. 또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무원들, 전문가들만이 어떤 정답을 내는 건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얼마나 그 전문가 못지않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걸 갖다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투명성,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정책은 신뢰성, 투명성 이걸 갖다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 그런 어떤 자신감들이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고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미팅을 만들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임종윤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